어, 20분이 늦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초과돼서 시작하게 돼서, 열기는 생략하고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 10분경 정도까지 조금 초과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일째고요. 보편인지학 8강입니다. 보편인지학 8강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 보편인지학 내용 흐름 중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도르프 교과 구성이라든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른 아이들에 대한 파악, 또 어떤 교육적인 처치 이런 것들이 사실 감각론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야말로 저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야말로 찐빵의 앙코에 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요 뒤에 이제 남은 부분들은 오늘 얘기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억과 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감각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이 뭐냐라고 하는 거. 기억이 뭐냐. 어제 감각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감각, 지각, 표상, 개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감각의 본성이 뭔지는 정녕 얘기하지 않는다. 감각부터 시작해서 감각, 지각, 표상, 어떤 개념, 논리 이런 식으로 인식이 펼쳐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감각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얘기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강의에서 제가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잠, 꿈, 깸에 대한 얘기를 어제 슈타이너가 하면서 꿈이 감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면 감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안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꿈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책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어떤 충돌작용, 교차작용에서 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감각도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신호교환에 의해 가지고 감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감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경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애가 아스트랄이거든요. 신경이라고 하는 통로 안에서 계속 신경망을 이렇게 분선적으로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넓히려고 하는 게 아스트랄입니다. 아스트랄이고 에테르는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경험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 속에 있는 아스트랄의 작용과 에테르 속에 있는 외부 자극의 내용물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면 감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각이 발생하고 이걸 의식에 떠오르게 하는 작용은 자아체가 그 역할을 한다. 자아체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감각 이후로 감각을 지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각, 표상, 개념으로 변환을 시키는 애. 변환을 시키는 힘은 자아체라는 거죠. 그 자체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속에 자아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감각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선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신체는 단지 물체가 아니고 물체에 따라 아스트랄의 종합이잖아요. 종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테르라고 하는 게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힘인 거고 우리가 사지를 움직여 가지고 물론 감각이 있으니까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항상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여 가지고 정보 자극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의식의 형태로 변환을 시킵니다. 의식의 형태로 변환을 시키면 얘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저장되는 데가 어디냐? 뇌라고 그랬잖아요. 피의 순환을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두개골을 영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두개골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뇌에 주름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뇌주름, 근데 이게 뇌주름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물질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스트랄과 에테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과 자아체의 작동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포의 형태, 근육의 형태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는 물체와 에테르의 형태거든.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니까 물체 에테르, 우리 몸은 전부 물체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죠. 물체 에테르로 되어 있는 이 뇌라고 하는 물질적 덩어리에 자체와 아스트랄이 어떤 정보를 계속 축적을 시키면 물질화가 되는 거죠. 물질화가 돼서 주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걸 기억 단백질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육의 형태로 뇌주름이 만들어진다. 근육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물체와 에테르의 결합 덩어리잖아요. 그게 뇌주름인 거죠. 예. 이 뇌주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아스트랄과 자체의 어떤 종합작용의 내용이 뇌주름 속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뇌주름에 들어갑니다. 근데 뇌주름이라고 하는 게 뇌라고 하는 게 어차피 신경 집합체이기 때문에 신경의 종합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뭐 팔, 다리 혹은 내장기관들 기타 등등이랑 사지에 흩어져 있는 신경들에 대한 총 통제센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위에 우리 사지나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된 경납 창고입니다. 어느 쪽 정보는 어디에다 저장하고 어느 쪽 정보는 어디에다 저장하고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창고 정리를 할 때 늘 쓰는 애는 앞으로 빼놓고 안 쓰는 애는 처박아 두잖아요. 그리고 불쾌한 애들은 처박아 두고 기분 좋은 애들은 앞으로 빼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고 정리를 하는 거지. 창고 정리를 하는 것 중에서 나한테 내가 별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없거나 실용적으로 쓰임새가 없는 애들은 저기 좀 나중에 그렇다고 갖다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갖다 버립니다. 일단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장합니다. 저장은 하는데 나중에 쓸 놈들은 저기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 창고를 따로 두고 거기다 갖다 박아 놓는 거지. 그걸 암묵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묵기억. 무의식 속에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저장됐다가 필요한데 하는 어떤 신호가 오면 가서 뒤져서 찾아내는 거죠. 예. 자, 암묵기억 말고 앞에다가 전시해놓고 디스플레이 해놓고 시시때때로 갖다 쓸 놈들은 명시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두 개로 쪼개지는데 창고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엽, 이게 명시기억을 거의 관장하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을 관장합니다. 제가 이게 손으로 만지는 데가 전두엽이 있는 데입니다. 예. 변형계. 여기가 감정적인 여러 감정 찌꺼기들을 비롯해서 쓰임새 별로 없는 애들을 1차 저장하는 명시기억하고 암묵기억의 중간쯤 되는 애들이 이 변형계 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저기 기저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충류 뇌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파충류들한테 있는 뇌하고 비슷한 성질의 뇌 근육이 요 뒤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쪽은 완전히 소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걸 처박아 두는 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일단 뇌가 하나의 어떤 수납 창고처럼 뇌 속의 정보 자극들이 짜라라락 보관이 된다. 보관이 되면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이게 다 기억이죠. 이게 다 기억인데 당장 쓸 놈, 좀 나중에 쓸 놈, 그리고 잊어도 될 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것 중에 외부에서, 그러면 이제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떠오르는 경우, 뭐 때문에 떠오르는가? 애초에 그 기억이 생겼을 때의 자극과 비슷한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럼 얘가 에테라 아스트라를 자극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그 기억이 만들어졌던 것과 관련된 주변 여러 가지 환경과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액션, 상대방의 반응,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의미적인 맥락,
이런 계기들이 있단 말이지. 이 계기들 중에 어떤 것이 딱 재현이 되면, 예, 재현이 되면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게 시그널이 돼서 묻혀뒀던 기억 속에서 그와 유사한 애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요게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슈타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잠자고 있는 의지가 하나의 표상을 저변 무의식 속에서 잡아서 의식으로 이끌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들어온 영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죠. 답변을 했는데 그 혼란이 왜 생겼는가 지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자아체는 나중에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인간을 사문으로 봤지 자아체는 완성된 채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문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작용은 사고성체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애들이 감각이 어느 정도 기초 감각이 자리가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아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는 사문으로 났는데 평생 사문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사고성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타고났잖아요. 그거를 의지, 감성, 사고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체와 에테르의 상호작용으로 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테르와 아스트랄체의 상호작용으로 감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스트랄체와 자아체,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아체의 상호작용으로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요쪽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어제 얘기했던 거. 크게 어떤, 인생을 쭉 펼쳐놓고 전반기, 후반기로 크게 한 인생을 두고도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는 가운데 내면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건 또 세부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이런 것들이 늘 복합적으로 섞여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소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겠나? 명시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스트랄 쪽, 자아 쪽, 요쪽이 활발하면 요쪽이 명시기억이 되는 거죠. 그럼 요쪽이 암묵기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묻어있는 애들이 암묵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위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애들은 요 애들이 무의식입니다. 요쪽 경락고 속에 처박혀 있는 애들이 무의식인 거예요. 잊혀진 것들, 망각된 것들입니다. 요 사이에 표상이 있단 말이야. 어떤 이미지화된 관념적 이미지, 이거로 우리는 상을 떠올려서 이걸 소재로 해서 사고도 하고 언어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요 밑쪽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고, 어떤 것들은 위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억이란 여기에서 어떤 표상을 요 위쪽으로 끄집어 올린 거, 이걸 기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기억이라고 한다. 망각은 다시 집어넣은 게 망각인 거지 뭐. 필요해서 끄집어 올렸다가 표상 이제 쓰임새가 없어서 또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럼 망각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이니 망각이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소환했다가 집어넣었다, 소환했다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끄집어 올리는 힘은 뭔가? 끄집어 올리는 힘은 뭔가? 자, 잘 보세요. 모몬령의 지혜라고 하는 1909년도 강연에서 슈타이너가 이 사구성체적인 힘들의 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실천적 의미가 있는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어쨌든 신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아스트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에테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 다음 아스트랄은 밑에서 위로 움직인다. 자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체는 앞에서 뒤로 움직이고 감각코는 뒤에서 앞으로 움직인다. 한마디로 육합, 상하, 좌우, 전후라고 하는 6개의 방위 개념. 6개의 방위 개념을 제시하면서
금방 얘기했던 사구성체 더하기 두 개를 더 얘기합니다. 감각체와 감각혼. 감각체와 감각혼 이 6개. 사실은 6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평 꺼놓고 뒤에서 앞으로를 평면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대각선으로 껐죠. 예. 대각선으로 껐고 실제로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얘들을 다 이어붙이면 뭐가 되냐? 팔면체가 돼요. 팔면체. 팔면체가 됩니다. 예. 팔면체 같은 입체적인 어떤 모형이 나오도록 우리 몸의 기류가 돌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럼 팔면체가 뭡니까? 공기잖아요. 공기잖아요. 예. 끊임없이 운동 진동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어떤 축, 방향을 설정하는 세 개의 축, 이게 우리 몸의 신체 기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세방고리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방고리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립한 상태에서 입체 세계의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직 수평만 있어가지고는 면이지 입체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지 입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직립한 인간이 입체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게 신체 기관에서 그 균형, 입체감과 균형감을 느끼게끔 또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세방고리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어쨌든. 자, 그럼 보세요. 금방 제가 인용한 거에서 아스트랄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스트랄은 기본적인 힘이 뭐든지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안에 얘들이 암흑격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아스트랄은 자꾸 끄집어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래에서 위로. 끄집어 올리려고 합니다. 왜 기억이 떠오르냐? 주로는 아스트랄이 자극이 되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아스트랄이 우리 의식 속에서는 주로 맡고 있는 게 감성과 이성 중에서는 뭡니까? 감성 쪽이잖아요. 감성 쪽이잖아요. 예. 자아가 아스트랄을 건드리면 감각혼, 자아가 에테르를 건드리면 오성혼. 그죠? 그럼 자아가 에테르를 건드릴 때 오성혼이라고 하는 게 별 게 아니고 관념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개념인 거거든요. 개념, 논리, 계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개념, 논리, 계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억의 경계선에는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상호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스트랄의 힘은 기본적으로 위로 자꾸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건데 아무거나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스트랄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스트랄을 자극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감정이죠. 감정. 기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까먹었습니다. 불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불쾌감을 딱 만나게 되면 아 그때도 그랬지 그러면서 떠올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그 저장해놨던 유사품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유사품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이 유사품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 해석을 하는 거는 얘는 한없이 위로 뻗치려고만 하는데 위로 뻗치려고 하는 힘만 있어가지고는 의미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냐? 자아체가 있단 말이야. 얘가 뭘 짓누릅니다. 아스트랄이 뻗쳐 올리는 거를 제한합니다.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사실은 신기대박한 설명인데.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슈타인가 이 취지로 다 얘기를 해놨는데 책에는 이 취지에 입각한 얘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해를 그동안 사실은 별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슈타인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논리대로 감각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쫙 이렇게 설명을 전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게끔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이 일어난다. 자, 그럼 기억과 망각 구분은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을 시키려고 할 때, 지적인 기억 연습을 통해서가 아니고, 감성과 의지로부터 기억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라고 슈타이너가 얘기를 해요. 그럼 감성과 의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기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기억은 이쪽으로 저장이 될 테고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얘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으로 기억하도록 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단순한 지적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스트랄하고 자아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주입식 암기 교육할 때는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래가지고는 밑에 저장이 잘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휘발돼 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의 감성과 심지어는 나의 세포에 젖어들어야 깊이 기억이 되는 거지. 나의 감정과 세포, 즉 나의 관심과 애정, 그 다음에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기억한다는 거는 에테르체에 가서 박힌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아스트랄체에 묵직하게 저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이 기억이 평생 가는 기억이 되는 거지. 요 위에 봉 떠 있는 데서 실용적 필요해 가지고 잠깐 반복 자극을 줘 놓으면 체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체화가 안 됩니다. 체화가 안 되는 기억은 어떻게 되냐?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억지로라도 유지하고 있던 어떤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능 공부를 해. 그럼 내 관심은 대학 빨리 좋은 데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관심은 한시적인 관심이에요. 입시 결과 나오고 나면 끝나는 관심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암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조건부로, 예, 입시의 성과라고 하는 거하고 그 동기하고 맞물려서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 기억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얘가 나한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즉, 아스트랄의 이 영향이 커지는 겁니다. 진심으로라고 할 때는 아스트랄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죠. 진정한 어떤 내적 동기를 가지고 깊숙이 들어간다, 에테르에 가서 각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기 싫은데, 대학은 가야겠고, 1년만 참자. 하고 제한을 걸어두잖아, 관심에 제한을 걸어두고, 시험 칠 때까지만 외우자. 내일 아침까지만 외우자. 라고 관심에 제한을 걸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제한적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기억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6, 7학년을 가르치면서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교과 방문문 세미나, 방문문적 고찰이나 교과과정 세미나에 나오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즉 아이들하고 심리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게 물론 핵심이고 그거 자체가 어렵죠. 그거 자체가 어려운데 또 그 못지않게 어려운 게 교과 내용들을 제가 에포크를 하다 보면 교과 내용들이 뭐 기하도 해야 되고 동물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목 주제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제가 보다 보면 이거 내가 분명히 나도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내가 안 배웠을 리가 있습니까? 다 배웠지. 그리고 다면체 각도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가서 중학교 1학년 수학 참고서를 막 쌓아놓고 남 모르게 막 예습합니다. 옛날에 이거 배웠었는데 그거 보면 완전 새로운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아니,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보다 보면 좀 귀찮아서 그렇죠. 이거였지 하고 떠오르긴 합니다.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언제 이런 걸 봤냐 싶어. 그리고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새삼 놀랄 때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 지식들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것들이었구나. 만약에 그 지식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안 배우고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해서 이거를 별 의미화를 안 시키고
이게 뭡니까?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지. 수박 그달기식이 아니고 진짜로 원리와 더불어서 나의 일상과 연결시켜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삶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만물 박사 되겠더라고. 중학교 과정만 끝나도 도사 되겠더라고. 달이 어느 위치에서 딱 뜨면, 날짜 계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줘요. 달 모양만 딱 봐도, 기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심지어는 제가 월세미나에서 몇 번 강의했던 수비학의 서양의 기원에는 플라톤 입체가 있잖아요. 플라톤 입장이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옵니다. 그게 사원소 연결시키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단,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음이라고 나오지, 그 다면체가 왜 그 성질을 띠는가 설명이 안 나오죠. 그걸 어디다 써먹는가 설명이 안 나와요. 옛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했는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그냥 데이터로만 딱 제시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도 모르고, 왜 이 다면체가 이 성질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왜 파면체가 공인지, 사면체가 불인지, 육면체가 왜 흙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게 동식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그냥 그 단순 데이터 정보만 딱 암기하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미화가 안 되잖아요. 예. 나의 아스트랄, 나의 기분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도 조용해집니다. 이건 나한테 무의미함.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심과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침잠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거 아마 여기 강의 듣는 분들도 살면서 실제로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경험적으로 겪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드디어 대학생이 돼가지고 경제 능력이 생겼잖아요. 돈벌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87년이거든요. 제가 87학번입니다. 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대단했네. 제가 그때 돈으로 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과외를 해서. 그때 당시 액수로 월 100만 원, 그 정도로 고액으로 과외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고액과를 하는데. 뭐 옛날엔 보통 가정교사 같은 경우들을 막 전 과목 다 해줍니다. 전 과목 다 해주는데, 영어는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해서 언어니까,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익히고 하니까 영어는 좀 되더라고. 근데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학,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 뭐 물화생지 이런 것들.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학교 1학년이면 학력고사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과외를 시도한 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과외를 시도했는데, 학력고사 본 지 불과 뭐 반년 조금 더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뭘 경험했는가 하면, 와, 정말 신기하네.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꽤나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맨날 뭐, 대놓고 만점 받았던 과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휘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오,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다시 보고, 한참 떠올려야,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더라고. 그때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왜 이럴까? 이거 신기하네. 왜 이럴까? 근데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은 건 기억이 당연히 나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은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에일은 쓸데없는 것도 속으로는 에일은 쓸데없는 거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네 하면서 벌써 반감을 가지고 밀어내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감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싫은데도 했던 것들 이건 다 날아가더라. 다 날아갔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주관적입니다. 되게 주관적이라서요. 예컨대 뭐 아무 의미 없는 전화번호부를 외워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외워지죠. 뭐 비밀번호 숫자 뜨는 거 맨날 까먹잖아요. 한 8자리, 10자리 해놓으면 맨날 까먹거든. 귀찮아 죽겠는데 또 새로운 비밀번호 하라 그러네. 디리릭 쳐놓고 까먹어버려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여자의 전화번호가
알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민망한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전화번호를 따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책 속에다 걔 전화번호, 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책에다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걔가 무슨 자료를 찾는다고 책을 타르르 뒤지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거야. 0.2초. 한 0.23초 책장 넘기는 사이에 딱 꽂혀서 사진 박히는 것처럼 착 박히는 거야. 안 까먹어지는 거죠. 관심의 힘이 이렇다. 관심의 힘이 이 정도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알아가야 될 삶에 대한 심적인 동기부여. 심적인 동기부여를 우리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부터는 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적인 동기부여만 충분히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말 그대로 스스로 독학해가지고 상당한 원하는 어떤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심적인 동기부여가 되면 성공하는 거고 안 되면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무리 좋은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앞에서 떠들어도 얘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걸로.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발도르프 쪽에서 보자면 좋은 선생이란 뭐가 지식이 많고 가르치는 요령이 뛰어난 것보다도 애들하고 심리적 관계에서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관계의 기술, 예, 이게 교사의 핵심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단순한 지적 기억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지 말고 밑으로 깔리도록 해라. 예, 이 밑으로 깔리도록 하라는 얘기가 바로 열정을 일으켜라. 열정을 일으키고, 애가 관심을 여기다 쏟도록 만들어주면 감성과 의지로부터, 한편으로는 의지로부터라고 하는 건 애틀에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애틀에 박히는 거는 신체적인 반복,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는 에테로적인 집중,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스트랄적인 집중. 아스트랄이 강하면 또 에테라하고 상호교환 하잖아요. 에테라하고 아스트랄 항상 상호교환 하니까. 요쪽을 자극시키라. 그래서 흥미와 버릇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죠. 흥미와 버릇으로부터 기억을 발달시켜야 된다. 예. 자기가 좋아서 늘 하게끔 만들어주면 게임 오버다라는 거예요. 예. 어째 보면 쉽기도 하고 실제로 해보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애가 뭔가가 좋아서 자기가 열중해서 막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그거 막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를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흐름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야지.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앞에서 막 어떤 내용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유연상을 하면서 낙서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낙서가 제 수업 내용에서 자기가 자극받고 상상한 거를 낙서할 때도 있고, 예. 때로는 그걸 문장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에서 상상력이 뻗쳐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엉뚱한 낙서를 하고 있는 게 앞에서 뭐 저희 학교 어차피, 미니 소학교거든요? 한 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여섯 명 아이들 앉아있는데 다 보이지 뭐 하고 있는지. 싹 다 보이죠. 저는 하지 마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지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 그게 내가 떠들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 연결되게끔 어떤 모티브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반이 늘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똑바로 안 앉아있고 약간 떠들고 뭐 장난치고 낙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 뭐 평소에 저의 생각과 지론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슈타이너가 옳았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흥미와 버릇으로부터 발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와 통합적 관조를 통한 인간 본성에 의해, 말이 어렵죠. 분류와 통합적 관조, 뭐 이런 거.
계속했던 얘기지만 의지, 감성, 인식, 사고, 여기 인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고죠. 장군, 게임 이런 것들은 주 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공존한다. 뭐 계속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 상태들을 한편으로는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통합해낼 줄도 알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 잘하는 게 실은 자아체가 발달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교과방법론에서 나왔던 머리 때문이 아니고 사지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 발은 이기적이고 손은 이타적이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반지성주의 같은 거 퍼뜨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류, 통합, 관조 이런 건 사고 성장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제목이 타인을 지각함과 자신을 지각함의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 감각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감각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을 강화시킬 때는 의지 감성을 활용해서 강화시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타인을 지각한가 자기를 지각한가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거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사실은 감각론을 할 건데 큰 주제가 감각론인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그렇죠? 좀 뜬금없지 않나요? 딴소리 하지 않나?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12감각, 좀 이따가 12감각 나옵니다. 12감각이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의지, 감성, 사고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거는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경계선이 있다고 해보죠. 안, 밖, 중간, 경계선, 중간지대가 있다고 해보죠. 중간지대가 있다고 하면 의지, 감성, 사고를 거기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의지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감성은 외부 자극과 반응하는 거죠. 외부 자극이 있어야 되죠. 외부 자극하고 내 안에 있는 의지적 요소들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경계면에서 꿈이 생기고 경계면에서 감성이 생깁니다. 맞죠? 그럼 사고는 사고는 나의 감각을 떠난 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식의 본질은 밖에 있다. 나의 감각을 떠난 것을 캐치하는 데 있다. 라는 거예요. 안팎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팎을 나누고 있는 거라서 타인을 지각함과 자신을 지각함. 조금 이따 문장으로 나옵니다.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지각하는 것은 인식이다. 근데 자기를 지각하는 것은 의지다.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의지로 아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안팎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은 다 인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인을 지각하는 거 인식 맞지? 타인 지각하는 거 인식이지. 근데 나를 지각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인식 아닌가 싶은데 슈타인은 의지라 그래요. 그럼 내가 나를 안 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의지인가? 인식적 요소는 없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취지 맥락을 모르다 보면 오해하고 오류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인식 맞아요. 그게 인식이 아닐 리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가지기도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죠? 잘난 척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상적 인식들도 있고, 냉철한 인식들도 있는데, 그건 인식 아닌가? 자기를 대자화시켜서 인식한다고 말하잖아요. 대자화, 대상화시켜서 인식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인식이에요. 그것도 사고라고, 사고. 그것도 사고예요. 자기를 대상화시킨다. 자기를 대자화시키면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성이라고 하는 그것들. 자기성이 뭔데? 자기의 성격. 자기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특성. 자기의 타고난 까르마와 성향기질, 이게 자기잖아요. 자기의 성향기질, 이건 뭘로 나타난다? 의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내가 사고가 발달해서 나의 의지를 내가 다시 볼 수는 있지만 내용물은 여전히 의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는 의지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란 무엇인가? 내 의지 덩어리가 나잖아요. 내 의지 덩어리가 난데 이걸 아는 방법은 이 의지 덩어리를 대상화, 관념적 대상화를 시켜놓고 대자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발달하면. 이 정도로까지 사고가 발달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대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 수준까지 안 되는 사람들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의지적 성향, 이걸 자기라고 이해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죠. 만약에 자기를 대자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면 조절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왜 그토록 많은 걸 알고 싶어 할까요? 인간은 알매 본능을 타고나잖아요. 호기심을 타고나잖아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는 알면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성의 기본 본성은 뭡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창조하려면 주변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저걸 진짜 알았다 싶으면 걔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걔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하고 창조도 가능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았다. 정말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남 모르게 포카페이스 해가지고 속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강약점, 장단점, 자기의 할 수 있는 바와 어떤 할 수 없는 제한된 점, 이 모든 것들까지 잘 이해를 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어떤 것들을 방향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지천명이죠. 내나 그걸 계속 지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애들은. 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절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시간들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알긴 알죠. 근데 명료하게 사고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나의 성향 기질이 발휘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나지라고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는 의지적으로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타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는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맥락상으로 보면 타인에 한정하면 안 돼요. 모든 외부입니다. 모든 외부입니다. 사고의 대상, 인식의 대상은 외부에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꼭 사람일 필요 없잖아. 우리가 사람만 인식하나요? 비인칭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인식의 대상으로 담지. 타자를 인식하는 거죠. 타인이라기보다는 타자라고 해야 되겠죠? 타인이라고 하면 꼭 사람만 다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타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타자는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론, 내가 처음 들어본 이념이나 사상, 또 관념적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관념적 정보라도 상관없고, 비물질적인 거 상관없고, 상상의 산물인 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외부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외부 대상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포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눈이 색채를 볼 수 있지만 보고 있는 눈을 볼 수 없고 귀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건 보통 수행하는 전통들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을 지각하는 거.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 힘들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알기 힘듭니까? 자기를 대성화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힘듭니까? 자기는 의지 덩어리라서 그래요. 이 의지적 힘은 자기한테 늘 들러붙어 있는 거고
자기는 이거를 한시도 뗄 수 없이 계속 느끼고 있는 거지만 요거를 대상화한다는 거는 사고가 엄청나게 발달해야 가능한 거거든. 예. 자기의 심리적, 생리적 흐름을 내면 관조할 수 있는 능력 갖춘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힘들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의지 덩어리로 자기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타인을 지각하는 것은 자아 감각이지만 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자아 지각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타인을 어쨌든 인식하는 거라고 합시다. 인식하는 것, 이게 자아 감각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자아 감각이다. 이게 자아 감각이다.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타인이 지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인식이지만 자기 자아를 체험하는 것은 의지 과정이다.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타인일 필요 없다. 이거 타자라고 넓혀야 된다. 이거는 외부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좀 더 확장된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의지는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힘이에요. 감성은 경계선에서 생기는 겁니다. 경계선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고는 확장되지 않으면 사고가 성숙되지 못해요. 사고가 편협한 울타리 속에 갇혀 있으면 사고는 성장하지 못해. 사고는 밖을 향해서 계속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확장의 정도에 따라서, 이 확장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합력이 커진다는 거죠. 사고가 뭔데? 통합하는 힘인데. 그러면 사고가 발달하려면 이 통합에 내용물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갖다 통합할수록 사고는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필연적으로 외부 대상들을 끊임없이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의 내용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는 외부를 향해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는 외부를 향해 있다. 근본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통합해내는 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게 자아 감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쉬운 거. 보통 우리는 자아 감각이라고 하면 이 말에 쏘가가지고 곧바로 에고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나의 에고를 떠올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아 감각, 그러면 자의식을 떠올려. 자아 감각은 자의식, 자기 정체성 의식,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용어가 사실 용어만 봐가지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의지, 감성, 사고도 사실 그렇고. 예. 근데 슈타이너도 깝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새로운 사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용어밖에 없어.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그럼 기존의 용어들 중에서 최대한 내가 추가적으로 맥락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나의 새로운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식으로 용어를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잖아. 맥락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이게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어떤 통념적인 알미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이 용어에다 담고 싶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슈타이너는 내가 말하는 자아란, 내가 말하는 사고란, 그러면서 자기 용어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대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아 감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아 감각은 인식입니다. 인식. 즉, 외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이 기본이고 타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자아 감각은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 말고 확장적으로 나 외부에 있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게 자아 감각의 실제 내용이고 사고의 본성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 감각이라는 이 용어로부터 자아 감각이라는 이 용어로부터
분명히 용어는 셀프 센스입니다. 셀프 센스. 근데 우리는 셀프 하는 순간 나를 떠올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거는, 이거 타인. 이걸 사람에다가 자꾸 제한을 해 놓으니까. 글자가 그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타인을 아는 거, 그러면 타인의 심정을 알아서 배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타인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게 자아감각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맞죠? 예. 저는 자아감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좀 봤습니다. 실제로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사고의 본성, 자아감각은 사고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의 본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세계를 향해서 더 통합의 범위를 넓히는 이 작용을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아감각은, 그러면 그 작용이 뭐냐? 그 작용은 사고라 그랬잖아요. 자아감각은 사고가 본질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사고는 사고라든가 자아감각은 뭔데?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아감각이 바로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각으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게 자아감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12감각에서도 발달 단계상에서 12번째 감각이 자아감각 아닙니까? 자아감각이 사고감각보다도 더 위에 있잖아. 더 위에 있어요. 11번째 감각 사고감각, 12번째 감각 자아감각입니다. 그러면 사고감각하고는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자, 내가 세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아주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나를 대자화해서 아는 것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최종 통합. 통합의 끝판왕은 뭡니까? 나와 세계의 통합이잖아요. 나와 세계의 통합. 이거야말로 자유의 철학에서 맨 먼저 제시했던 거예요. 인간은 왜 불안한가? 인간은 왜 존재 불안을 겪는가? 촉각이란 말은 안 쓰죠. 자유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나와 세계가 분리됐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번뇌 고통이 시작된다. 이거는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상을 가지는 데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아상을 가지면 타상도 가질 거 아닙니까? 아타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와 세계의 분리. 이거로부터 인간의 일루전, 망상, 마야, 이게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극히 발달해가지고 자아감각 정도로 성숙을 해버려. 그럼 이제 타자들을 전부 세계를 사고의 통합력 속으로 당겨. 그럼 최종적으로는 나와 세계를 통합하는 거지. 나와 세계를 통합하는 수준으로까지 나간 성숙한 사고력의 어떤 주체, 그걸 자아감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아감각은 결코 에고이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에고이즘도 아니고 자기 자의식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기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닙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구별되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구별되는 경계선,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자아감각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 이 경계를 철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경계 없이 세계와 나의 통합을 인식한다. 그러면 경계 없이 무경계적인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경계적인 의식을 선포하면서도 강력한 주체 고유성을 동시에 선포한 인류적인 명제가 있잖아요. 네, 전인류적인 명제. 슈타이너도 바로 이 사람의 이 발언이야말로 전 인류의 새로운 계시였다라고 말하는 명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나다. 이게 바로 자아감각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앞에 나하고 뒤에 나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니들이 지시하는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아버지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야? 너 저기 저 떨거지들하고 몰려다니는 이유가 뭐야? 반란의 뭐 심정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시하고 있는, 세상이 지시하고 있는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게 앞에 있는 나입니다. 그 니들은 나의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물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는 뭡니까? 세계 통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통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명사를 붙이자면 그런 힘에다가 명사를 붙이자면 붙일 수 있는 명사는 유일하게 하나뿐이라는 거거든요. I. 예.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세계를 주재하는 창조적인 힘, 그게 신성이잖아요. 그게 지구계에는 그리스도잖아요. 세계를 주재하는 주체입니다. 주체. 그 주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대문자 I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뭐 독일어로 하면 이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나가 되겠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우주의 주체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라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표현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던 그 명제야말로 그리스도의 어떤 현현을 딱 나타낸 명제다라고 슈타이너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아감각, 이게 바로 그런 그리스도적인 영성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제 배우의 어떤 영적 힘으로 사고감각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내심 그리스도 같은 힘, 바로 그 힘이 막 훨씬 강화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자아감각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피시, 뭐 퍼스널,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아감각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 자아감각을 가진다는 굉장히 개개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각론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1919년도 판에서 보는 거는 12감각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50여 명의 교사들이 도움 수업을 열심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 수업의 기초가 됐던 텍스트는 모몬영의 지혜.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선 선생님이 번역해서 지금 출간해서 그 전체 1, 2, 3부 중에서 1, 2부가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모몬영의 지혜 1부에 감각이 사구성체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을 맺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아카데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이번 아카데미는 사구성체의 향연이다라고. 예, 제가 첫날부터 인지학에서 헷갈리는 대목이 나오면 이걸 다 사구성체로 치환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몬영의 제 1부에서 모든 감각의 성질과 형성과 작동 방식을 사구성체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 재밌는 것은 이때 1909년도 강연인데 모몬영의 그 지혜 일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도움 수업을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오드리 메갈린이라고 하는 그 20세기 중반에 1970년대 창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0년대 오드리 메갈린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가 하면 모몬영의 제 일부,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의 도움 수업을 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모몬영의 제 일부가 하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텍스트가 됐냐 하면 슈타이너가 감각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첫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감각론의 첫 원형적인 어떤 모습이 제시된 게 모몬영의 지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1919년 텍스트잖아요. 이건 10년 전 1909년 텍스트가 모몬영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모몬영의 지혜에서는 12감각이 아니고 13감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감각하고 구성이 달라요.
그럼 왜 달라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왜 달라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재밌는 것은 자아 감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뭔 말을 사용하더라? 뭐, 영어로 하면 이미지,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감화라고 하든 상상이라고 하든 번역이야 어떤 우리말을 또 선택하는데 이런저런 변수가 따르겠지만 지금 김광선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쪽에 있는 용어로는 상상력 감각, 감화력 감각, 직관력 감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상력, 감화력, 직관력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실제 내용은 imagination, inspiration, intuition 이 세 가지 능력을 영적인 자아, 영적인 상태가 된 자아가 재포섭했을 때 그러면 이미지 요거 여기 세 군데에다가 연결시키고 이게 이미지잖아. 이게 인스피레이션이고 이게 인투이션이었잖아요. 정신적으로 하면 이게 삼각형이 거꾸로 선다 그랬잖아요.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는 삼각형이 거꾸로 선 상태에서 자아가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선 상태에서 아스트랄부터 영적 차원에서 아스트랄에 개입을 하면 그거를 영적 주체를 부르는 이름이 마나스. 여기에 개입을 하면 붓디. 여기에 개입을 하면 아트만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아트만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감각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909년도 판에는 없었던 새로운 감각이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세 개를 없애고 두 개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13감각이 12감각이 된 겁니다. 1909년도 판에서는 촉각은 감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온몸에 걸쳐 있어가지고 특정 어떤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촉각은 감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9년도 판에서는 촉각을 1번 감각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자아 감각이란 말. 없어진 거는 바로 마나스 부티 아트만의 감각에 해당하는 상상력 감각, 감화력 감각, 직관력 감각. 이 세 개를 없애버리고 없어버린 자리에 이걸 대체하고 들어간 게 자아 감각이다. 이걸 대체하고 들어간 게 자아 감각이에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어쨌든 1909년도에도 이걸 영적 감각 쪽에다가 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영적 감각 중에 최고봉으로 상상력 감각, 그 다음에 감화력 감각, 직관력 감각을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익힌 주체를 마나스 부티 아트만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나스 부티 아트만의 능력을 합해서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감각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예. 지금 잠깐 쉬고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